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오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네, 오늘은요. 한국인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뒷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결혼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거보다도 요즘 한국인들이 결혼하는 거에 대한 그 뒷배경이 있거든요. 뭐 한국인들의 결혼 문화, 모습 이런 게 달라진 이유 같은 거나 아니면 한국인이 결혼을 하고 나면 나의 파트너 있잖아요. 그걸 배우자라고 하는데 그 배우자의 가족이랑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이미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결혼은 아니지만 연애 중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 한국인과 연애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는 일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혼인율이 10년 사이에 최대라고 합니다. 결혼을 그냥 혼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뭐 한자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결혼, 혼인 같은 말이고 그리고 률이라는 건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혼인율, 결혼율 하면 혼인하는, 결혼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혼인율이 요즘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일본 여성과 한국인 남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배우자로 두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는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느 부분은 맞을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은 또 틀릴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한국인과의 결혼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국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 한국인을 배우자로 두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늘 영상 들어보시면 한국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결혼해서 배우자의 가족을 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건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백그라운드, 뒷배경을 알 수 있게 될 테니까 한국인들의 그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거고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유튜브나 뭐 그런 곳에서 커플들의 브이로그 같은 거를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물론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사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커플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혹시 느끼셨나요? 이게 그냥 느낌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그 혼인율이 더 높습니다. 한 3, 4배 정도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는 건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나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나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 불균형 때문입니다. 성비의 성이라는 건 남자, 여자를 뜻하는 그 성이에요. 그리고 비라는 건 몇 대 몇
이런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비라는 건 남자 몇 대 여자 몇 이 차이,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가 1일 때 남자가 1, 이래서 딱 1대1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남자 여자의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모든 나이의 성비가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막 결혼을 해야 되는 25살에서 35살 사이에 남자 여자의 성비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결혼하면 딱 좋을 나이 있잖아요. 이걸 결혼 정년기라고 하거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성비가 맞지가 않아요. 남자가 조금 더 한국에는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실제로 그냥 낳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아이를 낳으면 몇 대 몇 정도의 그 성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아이가 100명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자연적으로 몇 명이 태어날까요? 딱 100명 태어날까요?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남자아이가 많이 생겨나고 태어납니다. 여자아이가 100명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이 105명 생겨나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생겨나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좀 더 뱃속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남자아이들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생물 교육, 과학 교육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염색체라는 건 DNA 다발입니다. 이 DNA 다발을 남자아이들은 XY를 가지고 있고,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들은 XX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XX니까 백업 파일이 있는 느낌이에요. 둘 다 X니까 한쪽이 좀 문제가 있으면 다른 X에서 가져오면 돼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Y가 하나, X가 하나씩 있으니까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을 확률이 조금 더 높대요. 이렇게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거를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산이 되는 가능성이 남자아이가 조금 더 높대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은 되게 거칠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더 많이 태어나지만 나중에 결혼할 방금 말씀드린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대충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 한국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의 수가 좀 더 많게 된 걸까요? 이게 한국의 남아 선호 사상 때문입니다. 뭔가를 선호한다는 건 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은 어떤 생각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아를 좀 더, 남자아이를 좀 더 좋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 1990년대쯤 이때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때 남자아이가 더 많이 태어났어요. 지금은 다행히 이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딸이 공감도 잘해주고 또 애교도 많이 떨고 그리고 예쁜 옷 같은 거, 드레스 이런 거 어릴 때 입힐 수가 있으니까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졌을 정도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만이 이름의 성을 가지고 가서 나의 아이에게 물려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집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나중에는 남의 집 사람이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웃긴 얘기죠, 그죠?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의 유전자는 똑같이 가져가는데 뭐 가문의 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문의 대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요. 가족들이 누가 있었고 그 밑에 누가 있었고 이런 거를 책에다가 적거든요. 그런 책을 족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족보가 쭉 계속 이어지려면 꼭 아들이 있어야 돼요. 꼭 아들이 있어야지 그 족보를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다른 집에 가서 거기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딸은 아이를 낳아도 그 이름의 성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갑자기 1990년대에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990년대가 됐을 때 초음파 기술이 나와서입니다. 초음파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아기가 생기면 엄마들이 산부인과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뱃속을 보는데 특히나 뱃속에 아이가 들어가는 그 장기를 자궁이라고 하는데 그 자궁 속을 볼 수 있는 그 기술, 그거를 초음파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초음파 기술이 1990년대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의 성별을 미리 알 수가 없었지만 이때부터 아기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별을 알게 되고 나서 만약에 딸이면 이 딸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지워버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렇게 아이를 지우는 걸 낙태라고 합니다. 아기는 태어나고 나서부터가 아기인 거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을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아.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를 떨어뜨린다 해서 낙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물론 무조건 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바로 낙태를 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한국인 중에 여자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딸은 안 된다. 아들만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뭐 딸을 낳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식 중에 아들은 꼭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가 딸이라면 그래, 첫째는 딸이고 둘째 아들 낳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낙태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그리고 셋째도 지금 초음파를 보니까 딸이다. 그러면 넷째까지 낳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난 셋째까지만 낳을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낙태를 하고 셋째를 아들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낙태를 해서 일부러 남자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딸만 나왔으면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해서 아들까지 낳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의 그 수가 조금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작년까지는 초음파로 성별을 알려주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 대신에 힌트 정도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생기면 튼튼한 장군님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여자아이가 생기면 굉장히 예쁘고 얌전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네요. 핑크색 옷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한류가 인기이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생기면 커서 BTS가 되겠네요. 이러기도 하고 여자아이가 생기면 나중에 커서 블랙핑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별을 알려주는 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 됐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남아 선호 사상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 알려주는 것도 합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여자아이라고 낙태를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결혼 정년기인 남자분들은 여자분들과 짝이 조금 안 맞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을 이제 확실하게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죠? 조금 더 한국 남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안 그래도 한국 여자들의 수가 조금 더 적은 편인데 한국 여자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예전보다 좀 더 많아졌어요. 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한국 여자들이 옛날에 힘들어했던 한국인 엄마 여성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시댁은 특히나 힘들다. 시댁이라는 거는요, 결혼을 하면 이 여자가 남편을 만나죠. 그리고 그 남편의 부모님이 시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죠. 시댁이 약간 좀 며느리를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남성들과 일본인 여성들이 많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뉴스의 댓글에 한국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잘해주지만 결혼 후에 시댁도 너무 힘들고 한국 남자들이 변한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런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 주인공인 애순이가 시댁에게 엄청 괴롭힘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가 참 못 살게 진짜 너무 힘들게 괴롭히는 걸 구박한다고 해요. 시댁이 이 며느리인 애순이 캐릭터를 엄청 구박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한국 시댁이라는 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순이의 딸 그 금명이가 있죠. 이 금명이도 결혼하려고 할 때 시댁을 미리 만나게 되는데 사실 아직은 시댁이 아니죠. 시댁이 될 사람이니까 예비 시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비 시댁을 만났을 때 이 예비 시댁의 시어머니가 엄청 금명이한테 눈치를 줍니다. 너 참 부족하다. 이거보단 잘해야 된다. 내가 내 아들 참 잘 키웠는데 너한테 보내기가 싫네.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합니다. 이거 참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는 거죠. 그죠? 며느리를 좀 내가 평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댁들이 뭐 실제로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 한국 시댁이 모두 다 이렇게 끔찍할까요? 당연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이거 스포일러기는 한데 그 예비 시댁이 너무 끔찍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시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댁은 정말 좋은 시댁이에요. 그래서 정말 금명이를 아낍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금명이가 결혼을 할 때 금명이네 부모님, 그 여자의 부모님, 여자의 가족을 친정이라고 하는데 이 금명이의 친정에 그 곶감을 보냅니다. 곶감이라는 건 감을 말린 간식이에요. 근데 이 곶감을 직접 만들어서 이걸 보내면서 내가 이거를 엄청 아끼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아끼는 만큼 내가 금명이를 정말 아낍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며느리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며느리를 귀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댁이라는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줄여서 사바사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시댁, 나쁜 시댁은 사바사예요. 이게 꼭 한국 시댁이라서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같은 서양이더라도 정말 이상한 시댁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꼭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국 시댁이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들 하셨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사이의 관계를 고부 관계라고 하는데 이 둘이 트러블이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걸 고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부 갈등이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시댁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못되고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도 예전에 한국에 남아 선호 사상도 있었고 그런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이유가 가문의 대가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문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애초에요, 시댁, 처가 이런 이름부터가 사실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는 않아요. 남자의 부모님, 남자 쪽의 가족 이쪽을 시댁이라고 부르고 여자 쪽 그 와이프, 배우자의 가족들을 처가라고 부릅니다. 처가라는 건 그냥 한자로 아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처가 아내라는 뜻이고 가가 집이라서 아내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시댁의 댁은요, 가라는 집을 높여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가는 그냥 아내의 집이고 시댁은 남편의 집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 자체를 좀 더 남자의 집을 높여서 처음부터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호칭도 좀 다릅니다. 호칭이라는 건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선배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이름이 아닌 무언가로 부를 때 그 부르는 것을 호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한자로 아내의 남동생, 여동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내가 남편의 남동생, 여동생을 부를 때에는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도련님, 아가씨 애초에 약간 좀 더 높임말이거든요. 예전에 하인들이 그 주인집 딸 아들을 부를 때 도련님 그리고 아가씨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며느리는 그 하인들처럼 좀 낮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 집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면 아가씨, 도련님 이렇게 불러야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예전에는 덜해졌다고는 말을 하지만 뭐 여전히 시댁을 힘들어하는 며느리도 있어요. 뭐 옛날에는
진짜 대놓고 뭐 여자가 남자를 서포트해야지. 여자보다 남자가 중요한데 남편 말은 무조건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그냥 괴롭혔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며느리들도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결국에 며느리를 괴롭히면 며느리가 불행해지고 그 불행해진 며느리가 집에 가면 남편이랑 기분 좋게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싸우고 결국에는 그 부부 간의 그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 그 시부모님의 아들인 남편도 불행해져요. 모두 다 같이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해주려고 약간씩 노력하지만 며느리 보고 도련님이라고 불러야지, 아가씨라고 불러야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 호칭을 며느리들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쓸 때 약간 묘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공감이 되시나요? 이거를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만이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더 높으신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시댁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호칭을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호칭으로 부를 때마다 나의 위치를 뭔가 확인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 시댁 가족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져요. 왜 친구들끼리도 친구의 별명을 부르기 시작하고 친구를 좀 더 편하게 부르기 시작했을 때 뭐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른다든지 이럴 때 확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 도련님, 아가씨 뭐 이런 식의 호칭으로 부를 수밖에 없게 되면 더 이상은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약간의 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친구를 사귈 곳이 가족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을 가족에서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족은 내가 남편을 선택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딸려오는 인간관계이니까 이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지 못한다고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한국 시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문화의 시댁을 만났다면 그 시댁의 가족들과도 훨씬 더 친해지고 편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문화도 아직 남아있죠. 예를 들자면 무조건 시댁이 먼저라는 문화가 약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당연히 시댁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시댁이 아직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요즘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월 우리 새해 시작할 때 있는 한국의 명절 설날 때는 친정에 먼저 가고, 그리고 또 가을에 명절이 하나 더 있죠. 추석. 이 추석에는 시댁에 먼저 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부들도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시댁도 당연히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명절이라는 게 정말 귀한 그런 휴일이잖아요. 근데 그 휴일에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그 시댁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추석에는 시댁에 가지만 설날에는 시댁에 아예 안 가고
친정에만 가고 처가에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시댁, 그런 걸 괜찮다고 생각해주는 시댁들도 요즘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먼저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댁에서 빨리 친정에 보내주려고 하고요. 제 친구들은 시댁에 무조건 먼저 가는 친구들은 제 친구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시댁 먼저, 한 번은 친정 먼저 가거나 한 번은 시댁에만 가고 한 번은 친정에만 가고 이런 친구들이 요즘 대부분이에요. 제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들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시댁이 당연히 먼저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댁들이 이제 없어졌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희 시댁은 제 친구들의 시댁보다 약간 나이대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시댁만 그런 게 아니라 친정에서도 시댁이 원하면 그렇게 해줘라. 시댁 말 그냥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정도로 그 시댁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좀 더 바라고 시댁을 좀 더 챙겨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퍼센테이지,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댁이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 무섭고 막 힘들고 괴롭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댁도 다른 나라 시댁이랑 완전 똑같아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에서 이 팟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결혼을 하고 한국인의 배우자를 갖고 또 한국 배우자의 가족과 한 가족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무래도 한국의 시댁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 와이프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연애를 하거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국인 와이프의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위는 귀한 손님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위라는 건 내 딸의 남편이죠. 이런 사위를 한국에서는 귀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며느리처럼 막 괴롭히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의 바르게 대하고 마음 편하게 대하면 웬만해서는 좋아해 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사위가 될 사람, 아직은 사위가 아니니까 남자친구라고 해둘까요? 딸의 남자친구를 안 좋아하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동양 쪽에서는 부모들이 그 나의 자녀의 배우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케이 해야지만, 내가 허락해야지만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쇼츠에서 보니까 어떤 외국인 여자분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게 서양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가 한국에는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내 자녀의 결혼 상대를 좀 정해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정해주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괜찮고 정말
사람으로서 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아무래도 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돈은 벌 수 있어야겠죠. 뭐 어떤 그분들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기는 하겠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괜찮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괜히 내 배우자의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결혼을 꼭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든 일을 내가 스스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데 뭐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잘 이렇게 방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과 그 배우자가 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괜찮다면 그 배우자를 믿고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길을 가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내 행복이고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댁이건 어디건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한국에서는 사실 어른들에게 뭐 대들면 안 된다, 어른들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쪽에서 먼저 너무 심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를 안 지킨다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야 나의 배우자도 나중에 행복해지고 다 같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인 배우자를 둘 생각이거나 두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오늘 에피소드 나름의 한국의 뒷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여유가 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에서 수업을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